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세요. 네. 우리 자유파들이 투쟁하면서 그동안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마음에 안 들어하고 비판적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나경원 대표나 윤상현 의원이나 또 최근에 국방위원장 성일정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707 단장과의 진술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역시 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그리고 함께 하니까 정말 든든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현장에 나가서 어떤 말씀들 많이 들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저희 당에 대해서 실망감 또 안타까움 많으신 거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각각의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실 우리 우파 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우리 삶 속까지도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됐는지 알게 되었고요. 네. 또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폐악질을 했는지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저희도 끊임없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선 저희 당을 극우 프레임으로 하면서 좌파들이 지금 총 집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의 목소리를 정교하게 그리고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은 강하게 내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전시가 열린 이래 최대 인파가 토요일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극우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갈라치기죠. 네. 일종의 시민들을 갈라치는 거고요. 네. 요새는 또 부자 감세를 또 다시 끌어내 갖고 또 이제 세금으로 또 갈라치는데요. 네. 사실은 이 갈라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위축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들은 극자입니까? 극자죠. 네, 저들은 진짜 극자야. 진짜 극자죠. 네. 그리고 저들은 사실은 조직된 동원된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집회였다면 우리는 사실 자발적 집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참석하였습니다. 한 80명 모였다고 그러대. 예. 그리고 아마 총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이들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민주당은 지금 거리로 나가도 본인들은 시민이고 선량한 시민이고 우리는 거리로 나가면 극우다. 정말 나쁜 이야기들입니다. 예. 대표님도 우리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이제 울산에 갔었죠. 예. 그래요. 울산 집회 연단 그런 대중 집회 연단은 그렇게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닌데 막상 연단에 서시니까 울산도 울산시 열린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국민들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실까? 그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모두들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마지막까지도 내일 이제 최후 변론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는데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대로 형사재판은 형사재판대로 우리가 이것이 헌법 가치나 법치주의를 정말 파괴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댓글창에 나경원 대표 지지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나경원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런 댓글도.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법원에 이 외국인이 근무하는 일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걸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 제기했죠. 그래서 제가 국가공무원법이랑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럼 문재인 때 그렇게 고쳤어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한마디로 누구나 그러니까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외국인은 공무원을 될 수 있고 다만 그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각 기관의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 중인데 법원은
이미 재판 연구관에 예.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고요. 외국인 채용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허. 저는 이거는 이 기회에 굉장히 좋은 지적이셔서 네, 저희가 네. 보니까 과연 외국인에게 국가 공무원 자리를 마음대로 여는 것이 맞겠느냐 우리가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사법부면은 또 차원이 사법부는 다르죠. 또 다르죠. 재판 연구관은 어떻게 보면 재판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네. 그런 것을 보고함으로써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네. 법원의 재판 연구관에 지금 외국 복수 국적자들이더라고요. 채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론화해서 네. 이 법을 개정을 해서 네.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국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네. 어떤 굉장히 제한된 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예.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우주항만청 그 출범할 때 그 네. 정말 그런 특별한 상황에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그걸 외국 국적자를 이제 공무원으로 초빙하거나, 임명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 이런 네네. 경우가 있지 이렇게 사법부는 사실상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 체계를 국가와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네. 국민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네. 미국도요. 연방법원의 로클럭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그 재판연구원인데 그 미국의 로클럭은 1, 2년짜리입니다. 그것도 뭐 10년, 20년 이 정규직도 아니고 그런데 네. 그 로클럭도 외국인은 임명이 안 됩니다. 아하, 예. 일종의 인턴 연구관도 미국은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개방하는 것이 네. 맞겠느냐. 뭐 이런 제기를 하면 네. 뭐 저 민주당은 지금 이런 것을 모두 지금 극으로 내몰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부분 건강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지속적인 논의를 하게끔 또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 네. 힘을 합쳐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뭐 나는 대본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문영배가 헛소리를 하면서 TF 존재가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 TF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중에 혹시 외국 국적자가 있는지 이거 명단 공개하고 신원 파악하자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듯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 TF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문영배 소장 대행이 말끝마다 소송지휘권이다. 본인이 소송지휘권으로 그거 증인신문 시간 제한한다. 네, 네. 뭐 3분 더 이상 추가로 주는 거 못 주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TF 대본대로 한다면 TF 대본이 한마디로 소송 지휘잖아요. 그렇게 소송을 되는 어떻게 거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TF가 소송 지휘를 행사한다라고 읽혀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본인은 그 뭐 꼭두각시였습니까? 저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문영배 소장 대행의 언급은 한마디로 그동안에 이 본인이 불공정하게 소송 지휘를 하고 재판 진행을 한 것을 네. TF로 책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예. 문영배 소장 대행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시민들이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본인이 당연히 소장 대행으로서 이 대통령 탄핵의 헌법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뭐 자명한데 어떻게 대통령 탄핵 찬성 이 SNS에 팔로워를 합니까? 저는 이 제가 판사할 때요. 네. 이 사람도 만나지 마라. 네. 결국은 불편부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도 가급적 접촉하지 마라고 예. 배웠는데요. 결국 이 법복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가장 법복의 무게가 무거운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네. 가장 법복의 무게를 가벼이 여긴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영 교수가 사실 거의 아흔이 다 되신 분인데 이분이 계속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근데 허영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저지른 10가지의 불법 위법 사례를 적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강행하면 헌법재판소가 국민에 의해서 가루가 될 것이다. 그분이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분인데
정말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헌법학자로서 헌법의 가치를 중요시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가만 계실 수 없는 거죠. 사실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네, 허영 네. 교수님은.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우리 헌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법관은 헌법재판소도 역시 법관입니다. 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내가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뭐 주관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헌법 교과서에 써 있어요.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강한 분을 원래 우리가 임명해서는 안 됐어야 됩니다. 예. 그동안은 그래도 민주당도 국회 추천 몫을 자기들이 하나 추천할 때 이념적 편향성이 조금 적은 뭐 조금 법 논리는 그쪽의 논리에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이념적 편향성이 적은 네. 그래도 법조계에서 신망받는 그런 분들을 재판관으로 추천했다면 네. 이제는 완전히 본인들이 버튼 누른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헌법재판관으로 채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하루 근무한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을 174일을 끌더니만 네. 4대4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구성 자체가 너무 편향적이다. 네. 그래서 정말 103조를 호소하는 게 그분들이 그래도 초심 법관일 땐 조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103조를. 예. 그래서 계속 정말 호소합니다. 문재인 때 모든 그 국가 권력이 무너지고 오염되고 특히 사법부 쪽이 좀 심하게 오염이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이가 그 강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어나서는 안 될 공수처 아닙니까? 그거 막다가 지금도 재판 중이시죠? 네, 제가 재판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3명, 크게 범죄 사실이 4개이기 때문에요. 100가지의 범죄 사실을 확정해야 하니 우린 송달 받지 않은 적도 없고요. 변호사 늦게 선임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재판 중입니다. 예. 그 공수처가 막상 보니까 그 판사 출신의 오동훈이가 온갖 불법 체포에 불법 구속에 영장 쇼핑에 판사 쇼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금을 현직 대통령을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란 아니냐. 맞죠? 예. 예, 민주당의 일종의 내란몰이에 저는 오동훈 처장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사실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 뭐 계엄의 헌법 위반이 대통령을 탄핵이 이르기 정도냐 이런 부분에 네. 대한 우리가 논리가 법적인 다툼이 있겠지만 네. 그 이번에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핵심은 그게 바로 내란이다. 계엄 이퀄 내란이다. 이렇게 예, 그렇게 바로 처음부터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동훈 처장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왜 거짓말했냐 국회 나와서. 본인들은 중앙지법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을 보면 네. 통신영장 청구했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토를 달지만 결국 본인들이 중앙지방법원이 그들의 관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초기에는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었고 네. 그런데 중앙지법에서는 야 공수처는 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냐 이런 것을 넌지시 지적한 겁니다. 뭐라고 네. 했느냐 이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은 네. 판사가 어떻게 썼냐면요. 영장 담당 판사가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조정하고 그렇게 되면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예상되므로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그건 뭐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 다른 기관에서 결국은 조정하면 다시 청구하지 않겠냐. 네, 이런 네. 것을 넌지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법에다가는 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글로 갔다 서부지법으로. 아닙니까? 이거는 아마 수사 역사상 이런 예는 처음일 겁니다. 이 법원 저 법원에다가 일종의 영장을 청구한 경우는. 근데 네. 국회에 와서는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공수처는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사 받아야 된다. 공수처는. 예. 예. 그
지난번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그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네. 제가 오늘 칼럼에서 시펙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네. 마지막 날 또 고든창의 네. 그 발언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해 드렸는데 네. 저는 미국의 행동에 구체적으로 나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탄핵 저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 부통령도 참석하고 미국 최대의 보수 단체 네. 회의죠, 시펙이. 네. 거기서 일종의 메인 스피커가 이 한국의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정권에 돈을 퍼주는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 결국 또 윤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제가 사실 미국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 최측근부터 많은 분들이 도대체 한국 상황이 어떤 거냐. 계엄? 그런데 내란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이제 탄핵은 저희가 벌써 몇 번을 하니까 탄핵이 맞는 거야를 예전에는 물어보더라고요. 네.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 미국은 한 번도 현직 대통령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 어떻게 구속을 해? 이런 이야기를 묻던데요. 아마 미국에서 한국의 지금 어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를 네. 유의 깊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연설 중에는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이 한국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연대해야 한다. 한국 지금의 정치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강한 주장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런 주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재판 과정에서 네. 이러한 기본적인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예컨대 헌영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모든 절차가 지금 위법이 너무 많습니다. 예. 뭐 제가 재판을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너무 많은데요. 네. 이런 걸 막 무시하고 우리가 판결이 난다면 저는 네. 대한민국을 정말 후진국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예컨대요. 증거만 봐도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그랬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2020년 형소법 개정 문재인이가 한 건데 그걸 몰랐나요? 그러니까 몰랐을까? 저는 몰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진짜로. 또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형사소송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냥 기승전 본인들이 답한 이 답을 정한 쪽으로 대통령 몰고 파면 가다 딱 정해놓고. 보니까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네.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요. 네. 그런 증거를 법정에서 이제 그냥 현출까지 해요. 서면을 제가 한번 방청을 갔는데 영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재 검사장도 일제 재판보다 네. 더하다고 피의자 맞아요. 방어권이 예. 피소추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이런 재판은요. 아마 그냥 아주 사소한 잡범의 경우에도 이런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요. 우리 2006년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다 갖다 던져라. 그게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이 막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내란이라는 무슨 응원봉 들고 나오고 이런 혼란 속에서 또 아시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사 우리가 소개해줄게 뒤봐줄게 이런 식의 비슷한 회유를 회유. 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이런 압박 속에서 과연 제대로 된 진술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사실은 공판 중심주의 수사 기록은 다 집어 던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그때 필요한 서류를 내면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증거 인부를 거쳐서 그다음에 법정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였는데요.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헌법재판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성질이 어떻게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데 형사소송법보다 완화한 증거 법칙을 적용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더 강화한 걸 또 적용해야 도저히 맞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이 소송 기록을 헌법재판소 32조 단서에 따라서도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면에서도 형사소송법 준용해야 되는데 수사기록 송부를 했고 네. 헌법재판소법 32조에도 보면은 그런 기록을 송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소추, 수사, 재판 중인 서류는 송부 요청을 못하게 되는데 네. 그걸 쌓아놓고요. 넘기면서 아니 어느 장관은 뭐라고 말했는데 국무총리 답변하시라고 이렇게 뭐 어느 장관은 뭐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그게 그 헌재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라서 괜찮다고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저는요. 그걸 이거는 정말 이 우리 20년 전에 이 대한민국의 재판으로 돌아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의 풍경, 저 명백히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법정에서 영상으로 현출하는 것. 네. 그다음에 쌓아놓은 송부받을 수 없는 기록을 쌓아놓고 그것을 넘기면서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야 이거는 우리가 20년 전이 아니라 반세기는 뒤로 갔구나. 근데 이게 법조계 뭐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뭐 법조 3년이라고 하는 또 법조 지금은 은퇴했지만 다 법조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전 절대 다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재의 이 수많은 위법 사례나 또는 공수처의 불법 사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사법이 이러다가 정말 완전히 무너지겠다.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겠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제일 걱정인 게 결국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사법부하고 헌법재판소의 민낯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누가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국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절차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분열된 국론이 더 갈등이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하라 그러는데 진짜 말씀 안 듣네요. 우이독경이네요. 그런가 하면 그 서울 서부지법 사태로 94명 이제 구속돼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2030 세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분들이 그래요. 다 생업이 있고 어쩌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대통령도 지금 감옥 가 있는데 뭐 길어봤자 뭐 한 2달 재판 받고 나갈 텐데 전 괜찮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예. 빨리 이제 이 부분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이 1230 세대가 개몽됐다고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5670 세대도 이번에 많이 개몽됐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대통령의 개헌과 이 탄핵 국면 속에서 정말 실체적 진실이 뭐냐를 가지고 많은 거를 새로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중에서 1230 세대의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2030에게 1230 세대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이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기성 정치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폐악질 또는 민주당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금 탄핵 소추안 1차 소추안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중러를 멀리하고 이 한미일 관계를 개선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바로 탄핵 사유로 예. 삼는 것 이런 걸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냐.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뭐 다 공과가 있어요. 근데 공과가 있는데 정말 그래도 용감하게 했던 부분이 한일 관계를 용감하게 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쪽이 친일 프레임을 하면요. 다 뒤로 숨어요.
스티븐 프레임 하면 우리 나 대표잖아. 뭐 저는 뭐 개의치 않습니다. 뭐가 친일인지 아직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던데. 뭐 늘 그래요. 예.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본인들한테 뭐가 될까봐 다 뒤로 네. 공격하고 뒤로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용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한일 관계를 풀었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그동안 어떤 보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을 수면 위로 올리신 분이 없었는데 아하. 이승만 대통령을 수면 위로 올렸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민노총을 반쯤은 그래도 네. 많이 세력을 약화시켰다. 맞아요. 회계 투명성 조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탄핵 찬성 집회를 위축시키는데 네.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아하. 봅니다. 예. 결국은 저는 이러한 부분 우리가 해야 될 걸 용감하게 해주셨고 그런 부분을 2030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아하. 예. 이것이 얼마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이 좌파 기득권 세력들이 어떠한 식으로 나라를 이끌고 네. 가려고 했는지 그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못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저는 우리가 그동안 특히 이게 이제 당이라는 게요. 저도 많이 외치지만 이게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끌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폐악질에 지금 대해서 적절하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응하지 못한 나경원, 부분. 윤상현 막 이러지 않아요? 지도부 아니신가요? 또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계엄에 이르게까지의 지도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저것들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 불법 구금 해놓고 나서 정말 폐륜적인 짓들을 했는데 외부인 접견 금지, 서신 금지 막 이런 것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워낙 여론이 막 비등하니까 접견 금지 조치, 서신 금지 조치를 풀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많이 만난 건 아니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몇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때 나경원 대표도 면회 가서 만나셨죠. 네. 대통령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설명하셨고요. 네. 저를 제일 처음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가고 싶어 하시길래 네. 기회가 오면 가야지 하고 신청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오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동안 이제 제가 헌법 가치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한 것, 민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아마 크게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하셨고, 네. 일종의 이제 우리 2030이 많이 우리 쪽에 이 생각을 공감하고 있으니 2030하고 좀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당이 좀 고민하고 네.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또 무슨 정년 연장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무조건 정년 연장은 사실은 오히려 이 60 이상 5060에게도 이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연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에게도 윈윈 될 수 있다는 토론회도 했는데요. 저는 그건 뭐 대통령께서 2030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회도 사실 뭐 내막으로는 그런 뜻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보는 것과 장관이란 자리에서 보는 건 다르다.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29번의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고 예산은 몽땅 깎아버리고 그리고 뭐 툭하면 일종의 위헌적인 법률을 노란봉투법까지 발의를 하니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최초에 낸 공약, 가장 선거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여성가족부 폐지인데요. 폐지죠. 예. 결국 끝끝내 못했습니다. 결국 못했어요. 지금도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국정을 마비시켰냐면 이 대통령이 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아예 지명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하니까 네. 보시다시피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문영배 대행이 하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장은 작년 10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이정석 소장이 예, 끝났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회 동의에 필요 없는 자리는 임명하면 탄핵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구장창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예. 결국은 EBS 이사장이 아직도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이사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이런 걸 보면 정말 해도 너무했고 근데 헌법재판소가요 국정마비 공범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29개의 줄 탄핵 중에서 아직도 뭐 스스로 이제 탄핵했다가 취하한 것도 있고 하지만 10개 정도가 재판을 네. 받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기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까지 인용된 건 한 건도 없어요. 네.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유도 째려봤다예요. 근데 왜 이거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탄핵 재판들을 질질 끌면서 이진숙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질질 끌면서 국정마비를 같이 시켜온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재판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한 걱정이죠,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저기 대표님이 용기와 행동 없이는 기회가 없다. 이 톡콘서트 어제 있었습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예, 마무리 말씀 겸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성국 선생님을 비롯해서 고성국 TV 또 고성국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힘 모아 주신 결과로 그래도 우리가 탄핵 초기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민들의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 우리가 여기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의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또 그리고 행동할 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용기와 행동,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성국 TV 열심히 애청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온 뭐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언론사 기사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